탄핵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통치행위입니까? 예.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죠. 2024 헌나 8 번호를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2024년 12월 14일 오후 4시에 두 번째로 발의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300명 국회의원이 전원 표결에 참여해서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가결되었습니다. 범야권 국회의원이 192명밖에 안 되어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중에 8명이 찬성을 해야 가결되는 것이었는데 8명보다 더 많은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 같다. 그래서 가결된 거죠. 그죠? 여기 사진에 보시면 우원식 국회의장님이신데 오늘 기사 보니까 뭐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대표 뭐 다른 정치인들을 다 못 믿겠다고 이분만 이제 신뢰평가가 우뚝 신뢰평가가 많아졌다. 재밌지 않습니까?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국민담화합니다.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에 속하고 이러한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은 외교권, 사면권과 같은 통치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가 대학생 때 배울 때, 헌법 배울 때는 뭐 이 탄핵 소추안이 정말 생기기나 할까? 뭐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헌법에 탄핵 절차에 대한 거는 헌법에 있긴 한데 실제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뭐 그런데 40대가 된 지금 이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이 벌써 3번째예요. 네, 그죠?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헌법 65조에 따라서 여기 사망 보시면 탄핵 소추 의결을 받은 자가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권한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되죠. 그리고 65조 사항에 따르면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거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내란죄 관련돼서. 요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에서부터 시작해서 탄핵까지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헌재 판단까지 우리 국민들 이제 헌법 공부를 참 많이 시키고 있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의 긍정적인 측면이네요. 네. 자, 탄핵 심판은 헌법 111조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관장을 합니다. 그 사건 번호는 헌나를 부여받게 되죠. 그래서 앞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건, 탄핵 사건 번호가 2024 헌나 8이었잖아요. 앞에 탄핵 심판 사건이 7건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접수된 탄핵 심판이. 또한 헌법 113조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결정을 인용 결정할 때는, 파면시킬 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네, 헌법에 적혀 있습니다. 그럼 탄핵 사건의 주요 쟁점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죠. 먼저 비상계엄령의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네, 첫 번째 쟁점은 비상계엄이 과연 이제 요건을 갖추었던가? 탄핵소추위원은 당연히 요건 없었다 하겠죠. 그죠? 대통령은 당연히 요건이 있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 이것에 대해서는 뭐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일단 상황적 요건이 있는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는가? 아니면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이 요건 구비 못한 것 같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절차적 요건은 국무총리, 그러니까 계엄법 2조에서는 국방부 장관 또는 행안부 장관은 계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했는데 국무총리 거쳤습니까? 한덕수 총리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국회 통과가 거쳤습니까? 안 했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절차적 요건, 상황적 요건을 못 갖췄을 수가 많다. 뭐 이처럼 이제 비상계엄령 선포가 위헌 위법했나라는 판단을 먼저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가 위헌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위헌 정도의 중대성입니다. 과연 파면할 정도냐? 위반을 했다면 그 위헌 위법한 그런 법률 위반이 있다고 하면 직무집행에서 그 위반했다면 그 위반 정도가 과연 파면까지 해야 되냐? 그냥 파면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을 받는 게 맞지 않냐? 이런 판단을 한다는 거죠. 탄핵소추위원회에서는 뭐라고 할 거냐? 국회를 봉쇄하고 해산 시도하고 국회의원 체포 시도까지 했는데 이게 사안 중대하다. 국헌문란이다. 이거는 내란죄다. 이렇게 주장하죠. 위반 정도가 중해서 파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 이거 통치행위다. 계엄령 선포는 대표적인 통치행위다. 이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뭐 이건 경고성 계엄이고 소수 병력만 출동했고 국회 봉쇄도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파면까지 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 뭐 이렇게도 주장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재판관들이 판단을 하게 될 거고 어떤 결론이 나올지 궁금한데 이 중에서 통치행위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요번에 이제 계엄령 선포가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법원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에 대해서는 그런 영역이 있을 수 있다. 통치행위 개념 자체는 인정해요. 통치행위의 개념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통치행위 개념 자체는 인정하는데 이거 인정할 때는 사법심사를 자제할 때도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법치주의 원칙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법치주의 원칙상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되고 그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행위도 법률 위반하면 안 됩니다. 헌법 위반하면 안 되고요. 네. 통치행위라는 개념 자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통치행위가 법치주의 원칙상의 법률을 초월하는 통치행위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네. 아무리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삼위권을 행사하거나 뭐 외교권을 행사하거나 하더라도 계엄령을 선포하더라 하더라도 우리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야 된다. 헌법과 법률의 통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 수단을 선택하는데 만약에 수단이 두 개가 있는데 모두 합법적이야. A도 있고 B도 있는데 둘 다 이제 정치적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둘 다 합법적이에요. 근데 난 A를 선택하기 위해서 혹은 B를 선택하기 위해서 해서 진행을 시켰어요. 진행시켜. 해서 했는데 나중에 사법부가 볼 때 야, 넌 A 골랐는데 B가 합당하지 않겠니? B가 더 합법적인데? 더 옳았던 것 같은데? 왜 이걸 골랐어? 왜 A를 골랐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통치행위는. 왜냐면 둘 다 합법적인 수단이니까요. 그래서 통치행위 때문에 이거는 정치행위,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심사를 자제해야 된다. 둘 다 합법적이니까. 근데 만약에 수단이 두 개 있는데 A, B 있는데 A는 불법이야. 근데 B는 합법이야. 근데 나는 불법을 선택하겠어. 이런 걸 보고도 우리 법원이 야 이건 통치행위니까 뭐 불법적인 수단이더라도 내가 판단하면 안 돼.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원이. 그래서 이번에 계엄령의 통치행위라는 것 자체는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위헌위법한 계엄령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심사 대상은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윤 대통령이 말하는 통치행위다 자기신의 이제 계엄령 선포가 이거는 근거가 조금 빈약한 거 아닌가? 그렇다면 어떻게 판단될 거냐? 예측해 보는데 중요한 소스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법률 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선례 혹은 판례입니다. 법률 규정은 이제 그간의 헌법이나 뭐 헌법재판소법 뉴스에서 많이 접하셨잖아요. 그래서 생략하고요. 오늘은 선례, 판례에 대해서 공부해보죠. 진짜 공부하는 식으로 합니다. 복잡해도 좀 참고 지켜보세요. 우리 헌정사상 탄핵사건이 두 건 있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 2004 헌나 1,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 2016 헌나 1, 이 두 사건이 있었죠.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은 접수하고 63일 만에 탄핵 기각 결정이 나왔고 2017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91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번에 윤 대통령 사건은 탄핵 사유가 간단합니다. 이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정치적 중립 위반을 뭐 있고 막 이렇게 국민투표 막 부의하고 뭐 이런 건 여러 장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더 많죠. 그죠? 그래서 오래 걸렸습니다. 네, 이걸 하나하나 다 판단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계엄령 외에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 사건에 대해서 1차 변론 준비 기일이 12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죠. 이 두 가지 사건의 대강을 한번 살펴보죠. 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입니다. 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냐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도 공무원이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 감독해야 된다. 그런 의무 있지 않니?
당연히 선거에서 중립 의무 지는 공직자에 포함된다라고 하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 있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특정 정당 지지하는 발언한 것에 대해서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위법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또한 국민투표제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남용해서 안 된다는 헌법적인 의무가 있다. 요거 잘 보세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정치적 도구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국민투표제지만 요거를 계엄령으로 바꾸면 똑같은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헌법상의 수단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남용했다고 보이면 중대한 위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위법한 건 아니겠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 위반했고 국민투표제를 이렇게 남용한 걸 알겠는데 그러면 파면하냐? 파면하려면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즉 법익 형량의 원칙상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된다. 법 위반이 중대한지 파면이 정당한지 여부는 헌법 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 관점하고 파면할 경우 초래된 효과를 서로 형량해서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법 위반 행위는 있었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았다 해서 기각 난 것입니다.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파면 결정은 정당화된다. 네. 위반한 건 알겠는데 그 정도로 중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아직 이제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이 탄핵 사건 때는 아직 뭐라 그럴까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게 처음 대통령 탄핵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요건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설치했다기보다 그냥 두 단계로 두 단계 이제 검토 구조로 갔죠.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제 사건에 오면 이제 달라져요. 2016 헛라인에 가면 아예 첫머리에 탄핵의 요건 이렇게 박아버려요. 재판님들이 이렇게 박았어요. 이게 판결문에 탄핵의 요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 플러스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 중대성. 법률 위배가 있어야 된다. 직무집행을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어야 되고 그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중대해야 된다. 라고 아예 재판 이제 판결서 이제 초반 부분에 딱 박아놨습니다. 이론적으로 좀 구체화된 거죠. 노무현 대통령 때에는 두 단계 여기랑 똑같은 이제 두 단계 이제 사고 체계를 거쳤지만 그 요건에 대해서 설치를 하지 않았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아예 요건을 그냥 두 개를 딱 박아놨습니다. 네. 자, 파면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 헌법을 지켰다는 거죠. 헌법을 지켰다. 라는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 조금 커서는 안 되고 헌법 수호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보다는 압도할 만큼 커야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으로 돌아가서 그럼 그때 뭐가 위헌 위법이었냐? 박근혜 대통령 광범위한 민간인 여기 최땡원 이분입니다. 김영전 최땡실 이분이죠, 그죠? 민간인의 국정기획 등 그죠? 민간인 이분한테 이분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공익 실현 의무 위반. 공무원이시니까 대통령은 공익을 실현해야 되는데 측근인 최땡원의 사익을 위해서 일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 실현 의무 위반했다.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다. 기업들 불러 모아가지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추천하는 기업하고 계약을 생뚱맞게 계약을 시킨 게 한다거나 아니면 재단을 세워가지고 여기 출연하게 한다든가 이런 행위를 했죠. 네, 거기서 판결문을 읽어보면 그래서 나와있죠. 그렇죠. 비밀 엄수 의무 위배. 요 세 가지 헌법적인 의무를 위배한 겁니다. 요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헌 직무집행에 있어서 위헌 위법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봐야죠 또. 여기 이제 요건을 아까 보여드렸지만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 법률 위배에 있는 건 알겠어요. 그럼 중대하냐? 이걸 봐야겠죠. 두 단계를 거치니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 용도로 남용했다. 최땡원의 사익 추구를 도와준 것으로 적극적이고 반복적으로 또 이루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적극적이었고 계속 반복되어 있었다. 여러 재단이라든가 회사라든가
계속 반복적이었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특히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국가의 기관과 조직을 동원하였다는 점에서 위반 정도가 매우 엄중하다. 그래서 탄핵에 대해서는 인용, 파면한다. 결국 이제 두 사건의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결국 차이는 이거예요. 사안의 중대성 여부가 결론을 가질 것이다. 위헌 위법성은 어차피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정말 급진적인 분들 빼고는 이게 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계엄령 선포 자체가 위헌 위법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중지가 모아지는 것 같은데 사안의 중대성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뭐 의견이 좀 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죠? 결국은 중대성이다. 결국은 중대성이다. 헌법재판관은 한번 판단하면 기다려보죠. 네. 이렇게 윤 대통령 탄핵 사건, 그러니까 2024 헌납할 사건이 어떤 쟁점으로 판단될 것인지에 대해서 과거 선례 한번 보면서 간략히 리뷰했습니다.